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무려 9년이나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혼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도 믿기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결혼식장 예약도 다 끝냈고 양가의 인사도 드렸으니 이제는 날짜만 남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는 결혼을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파혼 이야기를 하자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이 변했다거나 준비 과정에서 싸움이 잦았다는 수준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 숨겨둔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로 인해 평생 품고 살아온 작고 쓸쓸한 열등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차마 친한 친구들에게도 다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이기에 익명의 이곳에라도 진심을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까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은 제가 겨우 10살이 되던 해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날에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요. 학교에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섰을 때 느껴졌던 그 싸늘한 기운과 친척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며 저를 데리러 오던 풍경.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 부모님이라는 두 글자는 영원히 빈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 쪽에도 형제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었고 결국 저는 엄마 쪽인 외삼촌 집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나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아이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 민폐가 되지 않아야지, 괜히 짐스럽게 보이면 안 되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외삼촌 댁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외삼촌에게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부럽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 하는 두려움도 컸는데 다행히 외삼촌과 외숙모는 단 한 번도 저를 어색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사촌 동생도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저를 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며 자랑스러워했고 저는 그런 동생이 있어서 조금은 덜 외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도 제 마음 깊은 곳엔 나는 어쨌든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라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외삼촌 가족 덕분에 그 상처가 완전히 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라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는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이 특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들처럼 화려한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대단하거나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인데 이 남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마 이 사람 아니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열등감 같은 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감을 가질 때 저는 늘 속으로 나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선택해주겠어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면 괜찮다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가 부딪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하나하나 쌓이자 저는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과는 끝까지 갈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명절 즈음이었습니다. 얘랑은 이제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본가에 와서 명절에 친척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식구들과 얼굴도 익혀두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사실 크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결혼 준비가 진행되니까 자연스러운 순서겠거니 하고 가볍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면서 문득 이런 자리를 그냥 내가 결정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명절 며칠 전에 외삼촌과 외숙모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자식처럼 키워주신 분들이니 어떤 일정이든 상의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제 말을 다 듣자마자 조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삼촌은 그건 아니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상견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명절에 남자 집으로 간다는 말이냐? 아직 너희 사이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집안 행사에 참석하는 건 내 입장에서도 좋지 않아. 그리고 그쪽 어른들도 뭘 그렇게 서두르나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모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같은 의견을 내셨어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직 내가 그 집의 며느리도 아닌데 명절에 불러서 인사시키면 너를 가볍게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시면서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말씀이 왜 그렇게까지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얘랑이 저를 가족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려니 하고 순수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삼촌과 숙모 말씀을 들으니 맞아. 아직은 내가 그 집 며느리가 아닌데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삼촌과 숙모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하고 바로 얘랑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삼촌과 숙모께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결혼도 안 했고 상견례도 안 했으니 명절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 미안해. 나도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하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얘랑의 반응이 참 의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싸늘하더니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이 없더군요. 저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삼촌과 숙모께서 예의를 지키라고 하신 건데 얘랑은 그걸 무슨 거절처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얘랑이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알았어. 뭐 네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안 오는 거지.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차갑고 무심해서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저 상견례 이후에라도 충분히 인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와 벌써부터 명절 자리를 당연히 여기던 얘랑 사이에 큰 간극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얘랑의 이 표정과 말투를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로 예민한 까보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생각해보면 얘랑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삼촌과 숙모는 그를 탐탁지 않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얘랑이 마치 누가 시켜서 억지로 온 사람처럼 기계적인 인사를 했거든요. 상견례 전이었는데도 네, 뭐 네 하는 식으로 대답만 짧게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저한테 저 친구 참 공손하지 못하더라.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왜 저러실까 하는 억울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삼촌과 숙모의 눈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미 느끼셨던 거겠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얘랑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묘하게 서운하고 낯선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결혼을 멈춰야 할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촌과 숙모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동안 9년이나 함께해온 인연이 있으니 얘랑에 대해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야 뭐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더 하겠니? 내가 좋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하시면서 결혼이라는 게 결국 너희 둘이 평생 같이 사는 거지 우리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니까 네가 좋으면 그걸로 됐다. 고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안도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 자리에 계신 삼촌, 숙모께서도 허락하셨으니 나도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는 다짐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예비시 부모님과 저희 외삼촌, 외숙모, 그리고 저와 얘랑이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는데 예정된 날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얘랑이 평소보다도 무심한 톤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더군요. 아, 그리고 이번 상견례에 우리 집 식구들 다 나올 거야. 여동생들도 참석할 거라고 얘기했어. 저는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할 사람이면 그 가족들도 함께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 그럼 나도 영희 데리고 나갈게 하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제가 외삼촌 댁에 들어가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늘 곁에 있어준 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법적으로는 사촌이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얘랑은 잠시 말이 없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묘하게 단호한 어조로 영희? 걔는 내 동생 아니잖아. 사촌 동생인데 상견례 자리에 데려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말한 것뿐인데 얘랑의 말투가 너무 딱딱하고 차가워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랑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네 외삼촌 부부 데려오는 건 그렇다고 쳐. 어차피 너를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근데 사촌 동생까지 굳이 상견례 자리에 끼는 건 좀 경우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귀가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경우가 없다. 그냥 사촌 동생.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제 가족을, 제 삶의 일부를 얘랑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부정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제게 부모님과 다를 바 없는 분들이고 영희는 제게 친동생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애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넘었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고 의지했는지 얘랑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사촌 동생이니까 경우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얘랑의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품어온 기대와 애정이 무엇을 위해 있었던 건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주고 내 가족을 소중히 여겨줄 거야 하고 믿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지면서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제 열등감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고 그래서 늘 더 작아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도 어떻게든 이 관계를 지키려 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얘랑의 말이 끝난 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목이 메어 겨우 그게 그렇게 경우 없는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랑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무엇이 좋다고 9년이나 붙잡고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가며 결혼을 준비했을까?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얘기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고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처음에 얘랑과 상견례 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사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얘랑은 상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너 혼자 우리 부모님 뵈러 오면 되라고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잠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혼자? 하고 되물으니 얘랑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래. 내가 혼자 와서 우리 부모님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삼촌 숙모는 내 부모님이 아니잖아. 그냥 키워주신 분들이긴 해도 혈연으로는 삼촌, 숙모지 부모님은 아니니까. 그러니 상견례 자리는 원래 내 혼자 와야 맞는 거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에 이상한 서늘함이 스쳤어요. 저는 곧바로 얘랑에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고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어린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고 삼촌과 숙모 품에 안겨 겨우 안도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삼촌과 숙모를 단 한 번도 그냥 삼촌, 숙모로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 그분들은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가까운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 순간 얘랑의 얼굴에 조금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크게 잘못됐다고 여기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말이 좀 거칠었나? 그치만 어쨌든 내 부모님은 아니잖아.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같이 살았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부모님은 아니니까 하고 어색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분들이 그냥 삼촌 숙모가 아니라 아빠고 엄마야. 그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나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모님 같은 분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얘랑은 그제야 조금 놀라는 얼굴을 하고는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하고 머뭇거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마저도 어디선가 연습한 듯 기계적이었고 저는 그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을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이 아니니까 제외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얘랑이 그저 잘 몰라서 그랬겠지 하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9년이나 만난 사람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자라온 환경을 무시하거나 흉보지 않았으니까요. 얘랑이 그런 식으로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그냥 참으면 다시는 이런 얘기 없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속이 너무 상하고 자존심도 무너졌지만 결혼을 눈앞에 두고 괜히 더 큰 싸움이 될까봐 꾹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사촌동생을 두고 얘랑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 정말 견딜 수 없이 속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상견례 자리에 나 혼자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충분히 아팠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깊이 찔린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내 곁에 남아주고 가족이 되어준 삼촌, 숙모, 그리고 동생을 더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사촌이라 해도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자라고 같이 울고 웃으며 진짜 내 동생처럼 지냈어요. 제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제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주는 유일한 식구인데 얘랑은 그걸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사촌이니 상견례에 끼는 게 경우가 없다느니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서러워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꺼낼 용기도 안 났어요. 혹여라도 친구들이 그래도 사촌은 사촌이지 않냐 같은 말을 할까봐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상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유일하게 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대학생이라 철이 없을 줄만 알았던 제 동생은 제 얘기를 다 듣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까짓 게 뭐 대수야. 남들이 사촌이라느니 뭐라느니 해도 난 언니한테 진짜 동생이잖아. 난 우리 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언니 좋을 대로 해. 그 남자 없어도 되잖아. 그 말 듣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까불고 장난만 치던 애가 그 순간만은 제가 기대고 싶을 만큼 단단한 어른 같았어요. 저는 동생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울음이 쏟아져서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생도 같이 울었어요. 언니가 뭘 미안해? 나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더 고마워야지. 제발 그런 사람 때문에 울지 마 그러는데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의 그 말이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그 마음이 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어요. 이 사람은 내 가족을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앞으로 이 결혼을 이어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결국 서로의 가족과 얽히는 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내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조차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내 동생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가 참아야 하고 무시당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음을 겨우 멈추고 동생에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 이제 진짜 모르겠다. 그런데 동생아 나 이 결혼 못하겠다. 내 엄마, 아빠,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이제 못하겠어. 동생은 잠시 숨죽이고 울다가 그래도 기운내라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줬어요. 언니 나는 진짜 상관없어. 사촌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 언니는 그냥 언니야. 언니가 더 행복한 쪽으로만 생각해.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섭고 아팠어요. 9년 동안 함께해온 사람이니까요. 첫 연애였고 첫사랑이었고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람과의 모든 시간을 한 번에 지워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지울 수 없는 게 제 가족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 길로 얘랑에게 다시 얘기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너무 상심하실 것 같아. 일단은 삼촌, 숙모께도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서 얘랑과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내 사촌동생 얘기하면서 한 말, 난 그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 애는 그냥 내 친동생이야. 내 가족이야. 난 앞으로도 그 애를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내가 그걸 이해 못하면 더는 할 말이 없어. 제 얘기를 듣던 얘랑은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자 마지못해 알겠어. 내 말대로 하자. 상견례에 내 동생도 오게 해. 하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겨우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이 결혼은 끝나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얘랑이 제 가족을 이해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마음에 뿌리내린 무심함과 오만을 본 기분이었거든요. 상견례 전날 한참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촌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목소리가 잔뜩 기어들어가서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생이 갑자기 급한 학교 일과 아르바이트 일정이 겹쳐서 상견례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날만큼은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제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조금은 덜 쓸쓸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미안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자꾸 울먹이니까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일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해. 하고 말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삼촌과 숙모가 계시니 마음을 다잡자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마음속에 여러 번 생채기가 난 상태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처음에는 결혼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시려 노력하셨고 저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얘랑 동생이 툭 던진 한마디에 금세 깨졌습니다. 사촌 동생은 나온다더니 안 나왔네요. 말투에 묘하게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랑 어머니가 옆에서 한숨을 내쉬더니 또 말을 보태셨어요. 아니, 사촌 동생이라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나온다고 했다가 못 나온다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자리가 대체 뭐 하는 자리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하고 계신 얘랑 어머니 얼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묘하게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후워보면서 제가 괜히 없는 체면을 세우고 있다는 듯이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그분 입에서 아쉽겠네요 하는 말이 나오길 바랐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가족이 같이 오려 했던 게 보기 좋다 정도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얘랑 어머니는 제 사촌 동생이니 뭐니 하는 단어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대화 도중에 끼워 넣었고 계속 사촌 동생 하면서 마치 그 자리에 동생이 오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무리하게 부르려 했던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삼촌과 숙모 눈치를 봤어요. 숙모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삼키는 듯 했고 삼촌은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턱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결정적인 건 얘랑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건넨 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외삼촌 손에 자라서 그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로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숨이 막히고 참아온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외삼촌 손에 자라서? 그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삼촌 댁에 얹혀 살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부모 없이 자라면 이렇게 상황 판단도 못하고 예의도 모르냐고 비난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게는 삼촌이 아버지고 숙모가 어머니예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을 다녔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을 한 문장으로 외삼촌 손에 자라서로 무시당하니 진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존재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가 죽은 얼굴로 앉아있는 제 모습을 얘랑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얘랑은 어떤 변명도 어떤 방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손에 자란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시냐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치밀어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도 낯설 만큼 단호하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상견례 테이블 위에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번갔습니다.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래도 후회는 없겠다.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는 내가 더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끌고 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사람은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평소에는 큰 소리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셨습니다. 제 눈치를 보면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시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공치사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처가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워온 것이 무슨 대단한 공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온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조카가 아니라 내 친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서 보니까 세상엔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어서 참담합니다. 삼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 순간 얘랑 부모님 얼굴은 무척 당황한 표정이었고 얘랑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허물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9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그 긴 시간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삼촌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든 조카든 이렇게 키워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는 게 인간된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외삼촌 손에 자랐으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영군 부모님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게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셨겠지요. 그리고 영군도 평소에 저희를 친부모처럼 생각한다며 말했지만 그건 그냥 말뿐이었던 모양이네요. 삼촌은 제게 눈길을 주셨다가 다시 얘랑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적어도 서로 존중해주고 사람 취급은 해주는 거요. 근데 지금 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집에 내 딸 보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딸 편에 서주지 않을 거라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얘랑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오해다 하며 허둥지둥 수습하려 하셨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속이 다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때 외숙모께서도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씩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숙모가 그렇게까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딸이 무슨 대접을 받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사촌 동생이 어떻고 외삼촌 손에 자라서 어떻고 그쪽 집에서 우리 딸을 계속 고아 취급할 것 같아요. 부모 없다고 기죽이고 갈 데 없다고 막대하고 나는요, 우리 딸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외숙모는 말을 이어가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결혼하고 같이 사는 건 두 사람이지만 결국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부터 무시당하고 출신 가지고 얘기 듣고 우리 딸이 앞으로 이 집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웃기지 말아요. 나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 결혼 못 시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숙모 말이 너무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견디며 살까? 언제까지 이렇게 모욕당하고 살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삼촌과 숙모 두 분이 번갈아가며 말씀하시는 동안 얘랑 내 가족들은 아무도 변명도 해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얘랑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어요. 얘랑에게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 네가 내 삼촌, 숙모를 두고 너네 외삼촌 부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어. 그런데 그동안 같이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사람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아. 오늘 내 동생들이 앉아있는 내내 한 번도 웃지도 않고 나를 대하는 그 표정들 봤어? 무슨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 결혼은 너희 가족이 우위를 점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자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제 입에서 그렇게 단호한 말이 나오는 걸 저도 놀라면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 밑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얘랑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얘랑은 여전히 입술을 꾹 다물고 눈길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9년이라는 시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자 외삼촌과 외숙모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삼촌은 무겁게 숨을 한번 내쉬더니 얘랑 부모님께 짧게 고개만 까딱 숙이셨고 외숙모도 제 어깨를 살포시 감싸주셨습니다. 저는 어지러울 정도로 심장이 뛰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서 겨우 버티며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니 그제야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는데도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삼촌과 숙모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차 안에선 엔진 소리만 둥둥 울렸습니다. 그러다 숙모가 참다 못해 터뜨리듯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 무슨 년놈들이라고 해야 하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9년을 사귀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티를 내? 사람을 저렇게 우습게 봐?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더 못나서 너한테 든든한 친정이 못 돼서 이런 꼴을 보게 하나 싶어 서럽다. 숙모가 말씀을 이어가시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숙모가 우시니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이 메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울음이 나오려는데도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듯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하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제야 삼촌이 저를 돌아보며 평생 듣던 목소리 중 가장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죄송해? 그것들이 인간이 덜 돼먹은 것들이지. 그게 어디 부모 자식이냐?
아무리 내가 그 집에 시집 간다고 해도 뭘 그리 우위를 점하고 싶어서 사람을 그따위로 대하냐. 내가 오늘까지도 봐주려고 했어. 그래도 내가 좋다 하니까. 하지만 내가 자식보다 못한 조카라고 그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거 보니 더는 못 참겠다. 삼촌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운전대를 쥐신 손을 떨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냐. 너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고아처럼 컸어도 사람 구실하며 살았고 내 엄마 아빠 대신 우리에게도 잘하고 살았다. 그런데 뭘 그리 죄송하다고 자꾸 말해. 죄송한 사람은 그쪽들이지. 그 말을 들으니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삼촌 말씀이 위로가 되는데도 제 마음 한구석이 정말 비참했어요. 부모님 같은 삼촌과 숙모가 제 탓이 아닌 일로 속상해하시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고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사촌 동생 방에 갔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는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골라가며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고 몇 번이나 울음이 터졌고 동생도 제 얘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나 사실 언니 그 집에 시집 가는 거 진짜 싫었어.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였어. 언니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언니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말 못했어. 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언니 우리 가족이야. 엄마도 아빠도 나도 언니가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 집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야. 언니 잘했어, 잘한 거야. 동생이 그렇게 말하자 그제야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힘까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 겪는 이별이었지만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별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그래도 잘 끝냈다고, 더 늦기 전에 잘 헤어졌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 뒤로 얘랑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도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했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을까도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저를 진심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긴 시간만큼 진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미련도 있었어요.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상견례 자리에서 제 삼촌과 숙모를 무시하고 제 가족을 함부로 얕보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 속에 제가 꿋꿋하게 남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전화를 받아 우린 이대로 끝이야. 이제 그만하자 하고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얘랑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이 없더니 결국엔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더는 아무것도 버틸 힘이 없어. 그게 다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제가 외삼촌 손에 자라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작은 자격지심이 이 결혼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제게 그렇게 느끼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괜히 제 출생과 자란 환경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더 참고 더 받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 마음이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제 자존감을 깎아먹고 제 선택을 흐리게 만든 것도 결국 그 마음이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더 단호하게 더 일찍 저를 위해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저라는 사람의 한계이자 성장의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가족을 존중해주고 제 과거를 이유로 저를 깎아내리거나 평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제 마음과 삶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설령 그게 조금 늦어져도 예전처럼 급히 마음을 주거나 내가 부족해서 더 맞춰야 한다고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먼 훗날 오늘의 저를 떠올리면 그때 정말 잘했어. 그 선택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이 일들을 담담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